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편입학 생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 문제가 생물 문제이고요. 모두 객관식 문제입니다.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핵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객관식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핵산을 구성하는 단량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네, 그렇죠. 맞죠? 핵산을 구성하는 단량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입니다. 2번, RNA의 당은 리보스라고 부르는 오탄당이다. 네, 이것도 맞죠. RNA는 뉴클레오타이드 구성 성분이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당이 RNA는 리보스, DNA는 디옥시리보스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3번, 중합체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탈수 반응을 통해 단량체로부터 합성된다. 네,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반응,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인산 다이에스테르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인산 다이에스테르 결합이 이루어질 때 탈수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죠. 이 옆에 반응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3'OH와 5'에 있는 인산기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산 다이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4번 중합 반응이 일어날 때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 인산기가 새롭게 추가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수산기와 결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기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반대로 서 있는 보기죠. 이 인산기와 수산기 부분이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기존에 있는 거에는 3'OH 수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첨가되는 뉴클레오타이드 부분에는 5'에 있는 인산기가 붙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4번은 설명이 반대로 나와 있으므로 틀린 보기입니다. 5번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아데닌, 티아민, 구아닌, 시토신 4가지 질소 염기를 가진다. 그렇죠. 염기 중에서 DNA는 ATGC를 가지고요. ATGC를 가지고요. RNA는 어떤 걸 가지죠? 티민 대신에 유라시를 가지죠. AUGC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세포호흡의 해당 과정과 발효에서 공통되는 현상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억번 보기부터 볼까요? 산소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해당 과정은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기질 수준 인산화 과정이죠. 그러면 세포 호흡과 발효의 공통적인 특징을 고르라고 나와 있는데 발효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배우진 않은데 음, 해당 과정하고 발효 과정이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로 엮여 있죠. 왜 그러냐면 해당 과정을 통해서는 NADH가 생성이 되잖아요. ATP뿐만 아니라. 근데 예를 들어서 무산소 환경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후에 있는 TCA나 뭐 전자전달계 이런 과정들이 원활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산소 호흡 과정에서는 해당 작용이 계속 일어납니다. 암세포가 그래서 해당 작용만 계속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려는 경향도 있죠. 그런데 이때 해당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문제점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NADH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다시 회수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해당 과정도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효라는 과정이 일어나죠. 발효 과정은 NADH를 다시 NAD 플러스로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당 작용과 발효 과정은 하나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른 보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수 있지만 이 문제의 취지는 해당 과정과 발효를 따로따로 보고 그 과정에서 공통점을 고르라는 문제라기보단 이 해당 과정과 발효로 이루어진 이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작용이 아닌 것을 작용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과정에서도 당연히 산소가 필요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도 일단 산소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 뒤에 보기도 이 관점을 통해서 풀어야 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번은 그래서 일단 산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당 과정과 발효 과정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니은번 보기인데요.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서 ATP가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과정은 당연히 이렇게 기질 수준 인산화를 통해서 ATP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발효 과정을 보면요. 발효 과정은 이렇게 NADH가 회수되는 과정일 뿐이고 ATP가 추가적으로 생성되진 않는데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당 과정과 발효의 이 하나의 축을 물어보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래서 니은번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귿번,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어떤 것이죠? 바로 해당 과정이 아니라 TCA 회로나
전자전달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므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발효 과정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발효 과정도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D급번은 틀린 보기이고요. 리을번, NAD가 NADH로 환원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해당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발효 과정에서는 반대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NADH가 NAD로 회수가 되죠.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취지는 해당 과정과 발효의 이 한 축을 설명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풀어야 하므로 리을번도 맞는 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보기 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기에서 무조건 3개 혹은 4개가 맞는 보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 중에서 가장 틀린 거인 D급번을 고르고 나머지는 해당 과정과 발효의 공통 과정을 물어보는 취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맞으므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8번입니다. 트립토판 오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트립토판 오페론이란 무엇일까요? 트립토판 생합성이 필요한 효소 유전자들을 포함한 오페론, 그래서 트립토판 농도에 따라 조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균이 배양되는 그 환경에서 트립토판이 없을 때, 그때 트립토판이 없을 때가 그 트립토판 오페론의 발동 조건입니다. 트립토판이 부족할 때 트립토판 합성 효소를 발현하는 그런 오페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억제하고 감쇄 두 가지 조절이 있는데요. 일단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게 트립토판이 없을 때 이 오페론이 작동하는 거라 했어요. 이 오페론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억제에 의한 메커니즘부터 살펴볼까요? 이 왼쪽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트립토판이 없을 때에 이 오페론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트립토판이 없을 때 얘네가 트립 억제자라는 단백질이 발현이 되지만 이 작동자 서열에 결합을 하지 못하고 유전자는 트립토판 오페론이 정상적으로 전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립토판이 없을 때 트립토판을 생합성하는 효소를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배지에 트립토판이 있을 때는 트립토판이 이 트립 억제자의 보조 억제자로 작용을 해서 이때 비로소 작동자 서열에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억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트립토판이 없을 때만 이 오페론이 발현되게 조절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감쇄 조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쇄 조절도 마찬가지로 트립토판이 없을 때 발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트립토판이 없을 때 발현이 되게 어떻게 하냐? 바로 이 리더 서열이라는 부분에서 이 1번 부분 있죠. 이 1번 부분에 트립토판 아미노산을 번역하는 그 코돈을 가진 mRNA 서열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립토판이 없어요. 지금 세균이 배양되는 환경에 트립토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코돈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정상적으로 합성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리보솜이 여기에 멈추게 됩니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트립토판을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2번, 3번 부분이 루프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4번 부분이 이렇게 나머지가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전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트립토판이 있어요. 그러면 이 1번 부분의 트립토판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스탑되지 못하고 리보솜이 2번 자리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3번과 4번이 루프 구조를 형성하게 돼요. 근데 3번과 4번이 루프 구조를 형성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4번 구조 바로 뒤에 유유유유 이렇게 되어 있는 서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유유유 이렇게 있는 서열이 있고 3, 4번 구조가 이렇게 말려있는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전사 종결이 일어나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로 비이진적 전사 종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립토판이 있을 때는 전사가 안 되게 하는 그런 감쇄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작동한다. 트립토판 오페론이 두 가지 원리로 작동한다. 얘네의 공통적인 목적은 트립토판이 없을 때만 이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트립토판은 트립토판 오페론의 유도자로 트립토판 합성과 연관된 효소 발현을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트립토판은 보조 억제자이죠. 그래서 유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트립토판 리더 유전자가 결실되면 트립토판 오페론의 발현 속도는 감소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의 리더 유전자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 바로 이 리더 서열이 발현되게 되면 이렇게 1, 2, 3, 4 이 부분이 전사가 되면서 얘네가
이렇게 종결 구조를 형성하거나 종결 구조를 형성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겠죠. 감쇄 조절을.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의 유전자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종결 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쇄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오페론의 발현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린 보기고요. 3번. 개체 내 트립토판의 농도가 낮아져도 트립토판 리더의 번역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트립토판 농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죠? 트립토판 농도가 낮으면은 트립토판이 부착된 tRNA 농도도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트립토판 유전자의 트립토판 코돈에서 아까 말했던 그 1번 코돈에서 정지를 하게 되겠죠, 리보솜이. 그러면 번역이 억제가 되겠죠. 네, 번역이 평소보다 억제가 될 것입니다. 평소보다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 1번 부분에 트립토판이 없게 되니까 여기 부분에서 스탑을 하게 될 것이에요. 번역 속도는 느려집니다. 4번. 트립토판이 부착된 tRNA가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 트립토판 오페론의 전사가 빨리 종결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tRNA가 높은 농도로 존재하면 어떻게 되죠? 트립토판 오페론이 발현이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발현이 안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트립토판 오페론의 전사가 빨리 종결이 되는 것이죠. 이 감쇄 조절을 통해서 전사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5번. 트립토판을 모두 소모하였을 때 트립토판 오페론의 활성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트립토판 오페론이 모두 소모하였다. 이거는 트립토판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오페론의 발현이 어떻게 돼야 되죠? 오페론의 발현이 잘 돼야겠죠. 트립토판을 생합성하는 효소가 잘 발현이 되도록 오페론의 활성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5번도 틀린 보기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맞는 것을 고르면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시문을 읽어보면 혈액성의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지질단백질이라 불리는 커다란 입자 상태로 몸을 순환한다. 콜레스테롤이 세포 표면에 있는 LDL 수용체에 결합한 후에야 세포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LDL 수용체를 가지는 유전자는 두 개의 드림 유전자를 가지는데 라지 H와 스몰 h로 나뉘고 HH는 정상, 라지 H는 정상, 그리고 반대로 스몰 h는 LDL 수용체가 발현되지 않는, 그리고 얘네가 이형 접합인 경우에는 정상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발현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LDL 수용체 유전자 이상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라지 H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LDL 수용체가 잘 발현이 되어서 혈액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콜레스테롤 LDL 입자를 잘 흡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이형접합인 경우에는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만 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적당하게 이 정상보다는 조금 덜 흡수하게 되겠죠, 콜레스테롤을. 그리고 스몰 H 같은 경우에는 LDL 수용체가 잘 발현되지 않으므로 혈액 속에 떠드는 콜레스테롤을 잘 흡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불완전 우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형접합의 표현형을 보면 얘네가 라지 H에 해당하는 LDL 수용체를 발현하는 그런 표현형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우열관계가 뚜렷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딱 절반 정도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정상 수준의 절반 정도의 수용체를 발현하는데 이 경우에는 불완전 우성이라는 유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지금 현상을 이해를 해보고요. 우리 문제는 이걸 통해서 멘델 집단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어떤 특정 집단에서의 대립 유전자 스몰 h의 빈도를 구해야 되므로 이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 19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죠? 바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 것이죠.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인데 얘는 무엇이냐면 집단에서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H의 경우에 P라는 유전자 빈도가 있다고 하고 스몰 h의 경우에 Q라는 유전자 빈도가 있다고 했을 때 P 더하기 Q는 1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얘네가 라지 H는 얘네 빈도를 P제곱, 그 다음에 라지 H 스몰 h는 2PQ, 그 다음에
스몰 h는 q 제곱이라는 형태의 이 유전자 빈도가 된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바로 하디 바인베르크 상태에서 평형 상태의 개념을 기반으로 얘네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인구 집단에서 1만 명 중 198명이 이렇게 이형접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이 PQ가 만분의 198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P하고 Q를 구할 수 있는데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이 PQ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P 더하기 Q는 1이므로 Q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대립 유전자 H의 빈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Q죠. 그럼 얘가 1-Q가 되겠죠. B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Q는 만분의 198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P하고 Q하고는 Q가 더 적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상 수준인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상 수준을 나타내는 유전자 그 빈도를 P라고 했을 때요. 이 H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얘네가 대부분이라면 P가 Q보다 유전자 빈도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대립 유전자 스몰 h의 빈도를 물어보는 것이므로 Q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Q는 P보다 작은 걸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2차 방정식을 풀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수를 대입을 해서 풀 수도 있겠죠. 198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얘를 이렇게 2로 나눠보면 99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99라는 숫자는 1이랑 더하면 100이잖아요.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죠. 100분의 99와 100분의 1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실제로도 만분의 198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이 정도 숫자는 99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대입을 해볼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는. 그럼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Q가 얼마냐라는 것이니까 100분의 1이니까 문제에서 고르면 0.01이 되겠죠. 그래서 대립유전자 스몰 h의 빈도는 0.01로 추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LDL 관련해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요. 세포 표면의 LDL 수용체는 촉진 확산을 통해서 혈액 속의 LDL을 세포 내부로 들여와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춘다 라고 써 있는데 얘네는 촉진 확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촉진 확산 과정은 이온 채널이나 다른 어떤 수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식인데 이렇게 LDL이 들어오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LDL 수용체와 이 LDL 입자가 먼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결합을 하게 되면은 디나민하고 클라테린이라는 입자를 통해서 엔도시토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엔도시토시스 중에서도 이 LDL이 들어오는 과정은 클라테린 맥의 엔도시토시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이 세 가지 엔도시토시스 과정 중에서 클라테린 맥의 엔도시토시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 어떤 물질을 이렇게 들여올 때 특이적인 수용체를 이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특이적인 LDL 수용체를 통해서 그 세포 내로 들여오게 되는 거죠. 이때 클라트린이라는 물질이 관여를 하게 되고 엔도좀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 엔도좀이 들어오게 돼요. 여기 안에 이렇게 LDL 입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촉진 확산이 아니죠. 여기는 엔도시토시스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라는 D 문장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혈액에서 세포 내로 들어오는 과정이므로 이 LDL 안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을 텐데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면서 혈액성의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은 맞지만 촉진 확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니은번 보시면요. 이형접합자 유전자형을 가진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이 사람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라지 H 라지 H인 사람보다는 높지만 스몰 H 스몰 H인 사람보다는 낮다.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콜레스테롤 농도를 따지면 이 사람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얘네는 LDL 수용체 발현량이 엄청 높고 얘는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된다 했고 얘는 안 되므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려면 세포 내로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고려했을 때 이런 순서로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는 보기이고요. 디귿번 죽상 동맥 경화증이 발생할 위험은 유전자형이 스몰h인 사람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스몰h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아마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죽상 동맥 경화증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게 됩니다. 리을번 대림유전자 라지 H는 대림유전자 스몰 h에 대해서 불안정 운우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 식의 표현형이 나타나는 경우는 불완전 우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형접합자가 라지 H와 스몰 h 이거 사이에 중간 표현형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불완전 우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맞으므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위암세포를 저해제가 들어있는 배양액에서 대조군 위암세포는 저해제가 없는 배양액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한 후 수거하였다. 각 세포가 세포 주기에 어느 시기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DNA 결합하는 형광물질을 시료에 처리했다. 그래서 형광물질을 시료에 처리했대요. 그 다음에 형광 수준을 유세포 분석기, 형광 유세포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조사하였다.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포의 형광의 세기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 DNA에 결합하는 형광 물질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세포 하나당 DNA의 양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광의 양은 DNA 양에 비례하겠죠. 세포당 DNA의 양. DNA 양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형광 유세포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얘네는 세포 주기 단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포 주기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세포들이 있고 걔네들을 다 동시에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2라고 나와 있는 이 빨간 색깔 구간 있죠. 이 구간이 바로 G1기예요. 그리고 파란 색깔 구간이 S기 그리고 그 초록 색깔 구간이 G2 혹은 M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세포 분열을 한정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세포당 형광의 세기를 측정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세포당 DNA 양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포당 DNA 양이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G1에서 S기를 거쳐서 DNA 양이 2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G2M기에 그 2배가 된 상태가 유지되고 얘네가 딸세포로 분리가 되면 다시 정상 수준으로 절반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이 영역에선 이렇게 구분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상에서 G1기에 해당하는 이 체세포 분열에 해당 단계에서 G1기보다 더 작은 영역에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DNA가 정상 수준보다 더 적게 관찰이 되는 것이겠죠, 세포당. 그럼 이 경우에는 세포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형광 유세포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세포들이 세포 주기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형광 유세포 분석을 통해서 세포 주기의 길이를 볼 수 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G1기가 가장 많고 S기의 세포가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G2M기가 그 다음이죠. 그러면 얘네들의 순서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G1기 세포 하나당 G1기의 구간이 길이가 가장 길다. 그 다음에 G2M기, 그 다음에 S기가 가장 짧다. 가장 빨리 S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념은 여기까지 더 다루지 않고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대조군과 저해제 처리군이 나와 있죠. 대조군의 경우에는 제가 오른쪽에 정상의 체세포 분열의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사한 양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조군 세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ABC를 채워보면 A의 경우에는 아까 했던 대로 G1, S, G2, M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해제 처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S기부터 엄청 정상보다 적게 발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얘네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저해제의 효과를 저해제 처리군을 통해서 저해제 처리군의 그래프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 저해제의 효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S기 진행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S기 진행 억제가 되는 것이고 S기 초반에 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S기 중간에 정지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S기의 세포들도 엄청나게 적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G2M기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 스텝도 적게 되겠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혹시 G2M기의 저해제가 아닐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되냐? 그러면 S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S기의 세포들이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G2M기를 진행하는 억제가 아니라 S기를 진행 억제하는 그런 저해제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B번부터 볼까요? B 구간에 있는 세포의 DNA는 염색질 형태로 존재하냐 라고 나와 있는데 DNA가 존재할 수 있는 형태는 염색질, 그러니까 염색사 형태와 염색체 형태가 있죠. B 구간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죠? 바로 S기죠. S기의 경우에는 분열기 전이니까 분열기 전에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분열기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M기에 가면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간기에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합니다. D번 맞는 보기고요. D번 미세소관의 합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해제 처리군의 실험 데이터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미세소관 합성을 억제하는 이 물질이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우리 유명한 거 배운 것 중에 코리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리친. 이 미세소관 합성이 억제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미세소관의 경우에는 방추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방추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M기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M기에서 정지하도록 유도하는 물질이죠. 근데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G2 혹은 M기의 저해제가 아니라 S기의 진행을 억제하는 애로 판별이 됐으므로 코리친이 아니겠죠. 디귿번 교차는 C 구간에 있는 세포에서 주로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C 구간이 무엇이죠? 바로 G2M기죠. G2기 혹은 M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차는 언제 일어나죠? 통상적으로 감수 1분열 전기에서 발생한다 라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감수 1분열 전기의 일어남으로 C 구간의 경우에는 유사분열의 G2M기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얘네는 전형적인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유사 분열. 그런데 교차의 경우에는 C 구간에 있는 세포에서 발생하냐라고 나와 있으므로 이 C 구간은 체세포 분열의 G2M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는 일반적으로 틀린 보기라고 봐야 하는데 이 문제의 보기를 보면은 최소한 3개가 맞는 보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는 보기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지엽적인 내용인데 통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감수 1분열의 전기의 교차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데 실제로는 이 교차 현상 있죠. 교차 현상 자체는 체세포 분열에서도 일어나고 감수 2분열 할 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얘네가 의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교환을 해봤자 똑같은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염색체를. 원래 교차가 의미가 있으려면 다른 형태의 대립 유전자를 교환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얘네 체세포 분열, 그러니까 교차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체세포 분열에서도 일어나고 감수 1분열 전기에서도 일어나고요. 감수 2분열 전기에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실제로 의미가 있는 교차는 여기서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발생은 하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자체는 그 어디서 또 나온 적이 있냐면 그래서 이 다른 체세포 분열이나 감수 2분열 전기 등에서도 교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맞도록 체크하는 문제가 당국대학교 2022학년도 모의평가에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서 디귿번 맞다 새롭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귿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을번 자외선에 노출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해제 처리군의 실험 데이터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외선 처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바로 DNA에 손상을 주는 것이죠. DNA 손상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티민 일양체 이런 것들이 자외선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DNA 복제가 정상적으로 쭉 일어나다가 멈추게 되겠죠. DNA 복제가 제대로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DNA 복제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고 뭐 정상적인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기작이 작동하게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쨌든 세포 주기가 S기에 정지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말하는 저해제 처리공과 유사한 형태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맞는 보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2번 문제입니다. A 유전자의 단백질 산물은 세포 예정사 신호 전달을 억제한다. 세포 예정사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래서 A가 세포 예정사를 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유전자의 단백질 산물은 A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B 단백질이라고 할게요. 이 B 단백질이 A를 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정상적인 세포에서 B 유전자의 기능 상실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유전자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A 유전자의 경우에는 세포 예정사를 억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세포 생존을 촉진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A라는 유전자가 작동하게 된다면 세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애겠죠. 그래서 세포 생존을 촉진하는 유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이제 실제로는 원암 유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A 유전자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세포가 어떤 특정 신호에 의해서 자살, 그러니까 세포 예정사를 정상적으로 이뤄야 되는데 세포가 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포라고 판단이 되면 세포 예정사의 시그널이 신호 전달이 돼가지고 세포 예정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A가 너무 과도하다 하면 그 경우는 원암 유전자가 발암 유전자로 얘네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인데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원암 유전자가 발암 유전자로 바뀌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세포의 예정사를 과도하게 억제되어서 암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 유전자는 A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포의 예정사를 촉진하는 것이겠죠. 촉진하는 애고요. 네, 여기까지 보고 보기 한번 볼까요? B는 암 억제 유전자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원암 유전자가 만약에 과도하게 발현이 된다면 얘네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발암 유전자가 된다면 B가 얘를 억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B가 발현이 되어서 A를 억제시키고 그러면 A가 기능을 못하니까 세포의 예정사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B는 암 억제 유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번 B는 원암 유전자라고 했는데 B가 아니라 A가 원암 유전자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두 개의 B 유전자 중 하나는 정상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세포 성장에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B 유전자의 기능 상실 돌연변이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유전자의 기능 상실 돌연변이가 발생해도 다른 하나,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경우에는 두 개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경우에는 2N 이렇게 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성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도 적절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리을번 B의 기능 상실 돌연변이로 인해서 암 발생 위험성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B가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얘네가 다른 두 개의 정상을 가진 애보다는 암 발생 위험성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A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억제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정상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 번 틀렸고요. 답은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나와 있으므로 기억 디귿이 맞아서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번역 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나와 있네요. 기억번부터 보시면요. 번역의 개시 단계는 mRNA, 메티오닌이 달린 tRNA, 리보솜의 두 소단위체를 한데 모으는 것이다. 개시복합체 형성을 위해 GTP 형태, 분자 형태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러니까 번역의 개시를 위해서는 mRNA도 있어야 되고 메티오닌이 달린 tRNA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보솜의 두 소단위체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건 맞는 말이죠. 단백질 번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처음에 mRNA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tRNA도 있어야 되는데 특히 tRNA 중에서는 메티오닌이 달린 애가 필요하겠죠. 메티오닌은 특히 어떤 생물이 메티오닌을 처음에 가지게 되죠? 바로 진핵생물이죠, 진핵생물.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게시 아미노산으로 메티오닌을 가지고요. 원핵생물 세균의 경우에는 뭘 가지죠? 포르밀 메티오닌을 가지죠. 그리고 또 고세균은 포르밀 메티오닌이 아니죠.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메티오닌 이건 뭐 진핵생물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러프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가 다 있어야지 이 복합체를 형성을 통해서 개시 단계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거 리보솜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번역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항상 GTP 형태의 분자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답은 기억번은 맞습니다. 니은번 세균에서는 리보솜의 작은 소단위체가 게시코돈에 먼저 바로 결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염기서열은 rRNA와 결합력이 높다 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렇죠. 여기 원핵생물의 번역이라고 써진 그림을 보시면요. 이 원핵생물에서는 이 샤인 달가노 서열이라는 것이 이 작은 소단위체에 있는 16SrRNA하고 상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보솜의 작은 소단위체가 mRNA의 이 샤인 달가노 서열에 결합해서 이 AUG라는 게시 코돈의 위치를 결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단위체가 먼저 이렇게 게시 코돈에 결합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의 염기 서열은 rRNA와 결합력이 높다라고 나오는데 이 염기 서열을 뭐라고 하냐? 샤인 달가노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번 진핵생물에서는 게시 tRNA가 결합된 작은 소단위가 mRNA의 5' 캡에 결합하고 mRNA를 따라서 3' 쪽으로 이동하여 게시코돈에 도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설명도 엄청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지역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출이 된 키워드는 반복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핵생물의 번역 과정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게시 tRNA가 결합한 작은 소단위체가 먼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소단위체에 게시 tRNA가 이렇게 먼저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디에 결합한다? 5' 캡에 먼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RNA를 따라서 여기가 5'이죠. mRNA의 5'이고요. 여기가 반대쪽이 3'이겠죠. 그래서 이 3' 쪽을 향해서 쭉 간다라는 것입니다. 진행을 해요. 그러다가 뭘 만나요? 이 AUG, 게시 코돈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번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도 진핵생물의 정상적인 번역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리을번 볼까요? 세균 내 하나의 mRNA에는 하나 이상의 유전자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나 번역 개시는 첫 번째 유전자의 게시 코돈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수의 유전자가 포함된 경우 하나의 긴 단백질을 먼저 합성하고 단백질을 잘라 각 유전자의 산물로 변화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하나씩 뜯어볼까요? 세균에 있는 mRNA는 유전 정보가 여러 개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mRNA가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여기 세균은 유전자가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의 유전자를 담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번역 개시는 첫 번째 유전자의 게시 코돈에서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5', 3'이 있을 때 번역 개시는 여기서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여기서만 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1번에서만. 세 번째, 다수의 유전자가 포함된 경우 하나의 긴 단백질을 먼저 합성하고 단백질을 자르냐. 그러니까 이 mRNA가 정상적으로 번역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 쭉 해서 하나의 긴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이 폴리펩타이드를 절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형태의 쓰냐 단백질로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죠. 이거 하나하나 맞는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mRNA 세균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mRNA 안에 mRNA에 여러 개의 유전 정보가 있는지 부터 판단을 해보면요. 이 보기는 그 맞는 보기입니다. 세균의 mRNA는 폴리시스토르닉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mRNA에 여러 유전자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고요. 2번 번역 게시는 첫 번째 유전자의 게시 코돈에서만 진행할 수 있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균은 하나의 mRNA 안에 여러 개의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유전자에서만 게시 코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유전자의 게시 코돈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유전자마다 별도의 그 게시 코돈 그리고 샤인 달관노 서열이 존재해가지고 단백질이 개별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유전자는 세균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첫 번째 AUG만 가능하니 라고 했을 때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각각 사인 달건어 서열과 게시 코돈이 존재해서 여러 단백질이 각각 개별적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는 경우 단백질 하나를 길게 만들어서 얘네를 잘라서 쓰냐라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어디서 본 거죠? 폴리 단백질을 해가지고, 폴리프로테인이라고, 나중에 또 호르몬 단원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진핵생물에서 일어납니다. 원핵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기가 상당히 길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끊어서 봐서 맞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틀린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리을 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24번 문제 볼까요? 크리스퍼를 이용한 유전자 편집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크리스퍼, 이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유전자 가위인데, 이 크리스퍼에 대해서는 일반 생물학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기회를 통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싱글 가이드 RNA라는 부분하고 카스9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RNA 이어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싱글 가이드 RNA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뒤에 나와 있는 이 구름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단백질인데 이게 카스9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같이 이렇게 다녀요. 얘네가 같이 다니는 얘네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것인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요. 먼저 이 싱글 가이드 RNA의 경우에는 이 크리스퍼 RNA와 트랜스 활성화 RNA라고 제가 이제 트레이서 RNA라고 부를게요. 이거를 이 두 부분이 결합해 있는 상태거든요. 두 부분이 결합해 있는 이 상태의 RNA를 싱글 가이드 RN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이렇게 실제로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싱글 가이드 RNA인데 얘네는 이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인위적으로 합성한 RNA 분자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리스퍼 RNA가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크리스퍼 RNA와 트레이서 RNA가 각각 따로 전사가 되어서 상부적으로 띡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형태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이고요. 연구자들이 이거를 인위적으로 합성한 형태가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 얘를 아예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것이 바로 싱글 가이드 RN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얘네가 두 개가 나눠져 있던 것이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든 아예 하나의 덩어리로 있는 것이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역할상의 각 부위의 역할상의 차이는 없으니까 이 싱글 가이드 RNA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가이드 RNA에선 여기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크리스퍼 RNA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크리스퍼 RNA는 어떤 형태의 RNA냐면 먼저 이 세균에서 세균의 DNA에서 크리스퍼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크리스퍼라는 부위를 전사해서 나온 부분이 바로 크리스퍼 RNA예요. 이 크리스퍼 DNA의 경우에는 여기에 스페이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스페이서. 이 스페이서는 뭘 하는 거냐면 이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균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세균이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마다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 정보 있죠. DNA 서열을 잘라서 이 크리스퍼 DNA의 스페이서 부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띄엄띄엄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바이러스가 다시 재침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균 DNA에 있는 크리스퍼에 먼저 바이러스의 DNA가 이전에 침입했던 바이러스의 DNA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사를 합니다. 유전자 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스페이서 부위에 저장했던 바이러스 DNA를 전사를 해서 크리스퍼 RNA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트레이서 RNA라는 부분하고 결합이 돼요. 싱글 가이드 RN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온 거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카스9 단백질이 그 하나의 복합체를 이런 식으로 이룬 상태인데 이 복합체가 만약에 바이러스가 재침입하게 되면 이게 타겟 DNA라고 했는데 이거 재침입한 바이러스 DNA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침입을 해서 스페이서 안에 그 바이러스의 DNA를 절편을 저장해 있는 상태고요. 똑같은 바이러스가 재침입했을 때 이 그 크리스퍼 RNA와 트레이스 RNA가 결합한 가이드 RNA의 형태가 카스9 단백질과 복합체를 이루어서 어디로 이동하냐? 바이러스의 이 타겟 DNA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퍼 RNA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서에 저장해 있던 이전에 바이러스의 DNA 성분을 저장하고 있던 거를 발현을 한 것이므로 재침입한 바이러스의 DNA와 이렇게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 있겠죠? 이 크리스퍼 RNA의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퍼 RNA 부분이 결합을 하게 돼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는 트레이서 RNA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트레이서 RNA는 카스9 단백질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크리스퍼 RNA가 그 타겟 DNA에 딱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고 트레이서 RNA 부분의 같은 경우에는 카스9 단백질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카스9 단백질이 바로 절단을 합니다. 이 카스9 단백질이 DNA를 절단을 해요. DNA 이중 가닥을 절단합니다. 이중 가닥을 절단을 하는데 여기 가위 보이죠? 그래서 타겟 DNA하고 딱 그 상부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을 자르는데 여기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팜이라고 써져 있는 서열이 있어야 자릅니다. 무작정 상부적이라고 자르는 것은 아니고 이 팜이라는 서열이 일치해야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이유는 사실 어떤 현상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 시퀀스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상부적이기만 하면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있는 이 세균의 크리스퍼 부위도 얘네가 잘라버릴 수 있겠죠? 여기에도 상부적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게 좀 중요해요. 팜이라는 이 시퀀스를 인식을 해야 상부적이더라도 이 시퀀스가 있어야 이 카스9이 이렇게 이중가닥을 자릅니다. 이중가닥을 절단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절단이 일어나고 이 절단한 거를 통해서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이제 응용을 하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연구자들은
좀 더 편한 형태로 싱글 가이드 RNA를 만들어가지고 이 카스9 단백질과 복합체를 이루어서 여기를 자릅니다. 그러면 이 자른 거를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냐면 더블 스트랜드 DNA, 그러니까 이중가닥 DNA를 아주 정확하게 타겟 DNA만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어떤 DNA의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특정 DNA 부위가 사람이 이상이 있어요.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부위라고, 유전병을 유발하는 그런 부위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단백질 시스템을, 크리스퍼 카스9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DNA만 자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정상 DNA를 삽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의 근원은 뭐라고요? 세균이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세균이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거는 크리스퍼 카스9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면접 때도 그렇고 있을 거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보기 문제를 풀 수 있으므로 설명을 좀 드렸고 바로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1번, 박테리아와 고세균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방어 시스템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다. 그렇죠. 이런 원핵 생물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 바로 크리스퍼 카스9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전자 편집 기술에 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2번, 크리스퍼 자위에 존재하는 스페이서는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물질의 DNA 정보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크리스퍼 DNA 부위에는 스페이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페이서라는 부위에 바이러스 DNA를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DNA를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게 나중에 크리스퍼 RNA로 전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스페이스와 일치하는 모든 서열은 카스9과 같은 핵산 내 절단 효소에 의해 절단된다라는 것인데 요게 좀 죄송해요. 3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3번 크리스퍼 기반의 유전자 편집에 사용되는 단일 가이드 RNA는 크리스퍼 RNA와 트랜스 활성화 크리스퍼 RNA를 단일 가닥으로 연결한 것이다. 그렇죠. 이 싱글 가이드 RNA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연구자들이 합성한 것인데 어떤 식으로 편리하게 합성을 했냐? 크리스퍼 RNA와 트레이스 RNA를 하나로 그냥 붙여버린 형태를 싱글 가이드 RNA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4번 스페이서와 일치하는 모든 서열은 카스9과 같은 핵산 내 절단 요소에서 절단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매우 중요해요. 다른 데서도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시퀀스가 있어야 팜이라는 시퀀스가 있어야 절단하는 겁니다. 스페이서와 서열이 일치하더라도 이 서열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열을 그냥 무작정 절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5번 크리스퍼를 이용한 유전자 편집 기술은 살아있는 세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경제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살아있는 세포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렇게 정확성, 유연성, 효율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5번의 경우에는 이게 뭐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인가? 아직 그렇게 뭐 정확하게 얘네가 뭐 상용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지만 4번 보기가 좀 매우 틀린 보기이므로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한 초기 유전자 치료법은 정상 인터류킨 수용체 유전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면역 결핍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 레트로바이러스를 환자의 세포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류킨을 정상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체로 이렇게 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세포가 인터류킨이 있으면 이 신호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세포 내의 유전자에는 이 인터류킨을 만들 수 있는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터류킨의 신호를 정상적으로 받지를 못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 뭘 사용할 수 있냐?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등을 활용해서 벡터, 유전자를 전달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터류킨 수용체가 지금 유전자가 없으니까 이 세포에다가 인터류킨 수용체,
여기 인터루킨 수용체에 유전자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다음 문장 넘어가시면 레트로바이러스로 정상 인터루킨 수용체 유전자를 골수세포에 넣어줬다. 그래서 이거 세포가 골수세포라는 거죠. 골수세포에 넣는 것 자체는 잘 됐는데 백혈병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용체 발현은 잘 됐는데 갑자기 뭐가 발생했다? 백혈병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겠죠. 인터루킨 수용체가 없는 거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났을까를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드리면요. 이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라는 것은 먼저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치료 유전자를 삽입을 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세포에 감염을 시킵니다. 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주입하는 유전자의 경우에는 RNA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핵산으로 이렇게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세포막과 이렇게 융합이 되어가지고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역전사 효소, 자체적으로 가진 역전사 효소를 통해서 뭘 만드냐? 이런 식으로 cDNA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cDNA가 이렇게 정상 골수세포죠, 지금 골수세포. 골수세포의 해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유전자에 랜덤하게 삽입이 되게 됩니다. 이때 관련하는 효소가 또 레트로바이러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테그레이스라는 효소고요. 그래서 얘네가 무작위로 삽입이 되게 됩니다.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 안에 내가 레트로바이러스 벡터 안에 이렇게 인터류킨의 유전자를 가진 거를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cDNA를 통해서 인터루킨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여기 삽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루킨 유전자가 없는 골수세포였는데 이 유전자를 삽입을 레트로바이러스를 통해서 했으므로 이제 인터루킨 수용체가 정상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mRNA가 발현이 되고 이게 단백질이 번역이 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작용으로 뭐가 일어났다 했죠? 백혈병이 발생했다 했어요. 백혈병.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바로 cDNA가 삽입되는 과정이 무작위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치료 유전자, 그러니까 인터루킨 수용체 유전자를 싣고 골순의 세포로 들어가는데 cDNA가 예를 들어서 원암 유전자 옆에 삽입될 경우, 원암 유전자 앞에 문제 풀 때 나왔죠. 원암 유전자 옆에 삽입될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 벡터의 프로모터 서열이 인접한 그 원암 유전자의 발현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암 유전자가 있던 거죠. 근데 이 원암 유전자가 원래 같으면 자체적인 프로모터를 통해 가지고 발현이 필요할 때만 발현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 같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레트로바이러스가 삽입한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비정상적인 그 골수세포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과도하게 증식할 수 있겠죠. 세포 분화, 분열이 과도하게 촉진이 되면 그게 바로 백혈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암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이라면 세포 성장을 적절히 조절하지만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발암 유전자가 되거나 이 원암 유전자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버리면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가장 일치하는 설명은 바로 2번인데요. 강력한 이면서가 포함된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사람의 원암 유전자 주변으로 랜덤하게 삽입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대체로 다른 방법을 이후에 사용한다라고 말해요. 사용한다고 해요. 뭐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6번 항생제가 없는 액체 배지에서 성장한 대장균 일부를 항생제 스트랩토마이신이 포함된 고체 배지에 옮겨 키웠다. 그 결과 극소수의 대장균 개체가 생존하여 콜로니를 형성하였다.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현상을 좀 해석을 해보면요. 항생제가 없는 배지에서 대장균이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항생제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세균이 정상적으로 증식을 하고 존재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항생제를 넣었대요. 그러면 이 항생제는 이 대장균을 저해를 하겠죠. 항생제의 효과에 의해서 대장균이 저해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소수의 대장균 개체가 생존을 했대요. 이건 왜 그럴까요? 항생제를 처리했는데도 일부는 남아있는 현상. 이게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현상이죠.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 무엇이죠? 이미 이 다양한 생물 안에는 그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이미 일어나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세균도 있고,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없는 세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생제라는 이런 선택압이 주어졌을 때 내성이 있는 세균만 살아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을 보시면 이 집단에서 원래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비율이 엄청 적었지만 이렇게 하나의 선택압이 제공이 되게 되면 여기에 그 이후의 집단에서는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연 선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연 선택 현상을 설명하는 3번입니다. 내성을 지닌 대장균이 스트랩토마이신에 노출되기 전에 이미 우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양한 변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 선택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헷갈릴 만한 보기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2번 보기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스트랩토마이신이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서 개체의 생존이 어려워지자 항생제 저항성을 갖게 하는 돌연변이가 발생하였다.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항생제 저항성이 있다. 이 사실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항생제가 작용한다고 해가지고 돌연변이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돌연변이가 발생한 환경에서 다양한 변이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노출된다고 그 돌연변이를 발동시키는 그런 원인이 아니라 돌연변이가 이미 발생해 있어서 다양한 변이가 존재를 하고 있고 선택압이 선택압이 노출이 되면 얘네가 이제 이 선택압에 의해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생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체의 생존이 어려워지자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3번 보기입니다. 27번 넘어가겠습니다. A 농장에서 5만 마리의 대추원 닭을 키우고 있었다. 그중 5천 마리의 닭을 B 농장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약간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A 농장에 5만 마리의 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B 농장으로 5천 마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농장으로도 옮겼네요. B 농장으로 5천 마리를 옮겼고요. C 농장으로 50마리를 옮겼대요. 이때 모든 농장의 환경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을 차단한 거죠. 변인 통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농장과 C농장에서는 초기 집단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이 집단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초원 닭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키웠다. 그래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세대들의 유전 변이를 분석한 결과 C농장의 대추원 닭이 유전적 다양성이 B농장의 대추원 닭보다 매우 낮다.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B가 높고 유전적 다양성이 C가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옳게 설명하는 내용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현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전적 부동입니다. 유전적 부동. 유전적 부동이 뭐죠? 유전적 부동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작은 표본 집단으로 인해서 원래 집단의 일부 대립 유전자가 사라지거나 드물게 남아서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표본 집단이 작아지는 현상이에요. 표본 집단이 낮아지면 표본 집단의 크기가 작아지면 아무래도 대립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의 다양성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 부동에 의한 현상이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바로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입니다. 병목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자연재해나 갑자기 이 집단의 자연재해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무작위로 개체들이 다양하게 제거되면 얘네가 어쩔 수 없이 표본 집단에서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현상을 바로 병목 효과라고 하고요. 창시자 효과는 다른 자연재해나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원래 개체군에 있던 일부 개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병목 효과에 의한 거나 이런 무작위적 제거가 일어난 병목 효과에 의한 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창시자 효과에 의한 거나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개체의 표본 집단보다 크기가 매우 줄어들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원래 개체군에는 지금 이렇게 두 개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뭐 다양하게 뭐 C, D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었다고 더 쳐보면요. 얘네들까지 포함돼서 이동할 확률이 매우 적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개체군이 아주 작은 집단을 이루면서 이주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제거를 당하거나 이주를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새로운 집단은 표본 집단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유전적 부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상황에서는 이 유전적 부동 중에서도 창시자 효과에 의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50마리가 처음에 이주한 C 집단이 다양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기억본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대리유전자 이동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였다. 그렇죠. 얘네들을 뭐 선별해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집단을 그냥 다양한 유전자의 형태를 가진 애를 선별해가지고 이동을 시킨 것이 아니죠. 그냥 닭을 50마리를 이주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연성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이동이 될 때 아무래도 유전적 다양성이 원래 개체군의 그 집단보다는 조금 더 감소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니은번 자연 선택에 따라 특정 대립 유전자가 집단 내에서 감소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였다. 니은번은 틀린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 현상은 자연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 선택의 개념은 무엇이죠? 이런 개체군 내에 다양한 변이가 존재를 하고 있고 선택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특정 환경에 있어서 가장 생존에 적합한 형태의 유전자가 살아남는다.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이죠. 지금은 무작위로 이렇게 이주를 하거나 무작위로 제거를 당하는 유전적 부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므로 자연 선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디귿번도 적응 진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적응 진화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개체군의 집단이 특정 선택압에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아서 적응하는 그런 현상을 적응 진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 의한 결과가 적응 진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귿번 설명도 틀렸고요. 리을번 유전적 다양성은 감소했으나 생존과 생식에 도움이 되는 대립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포함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는 건 맞는 사실이죠. 그런데 생존과 생식에 도움이 되는 대립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간 게 아니죠. 얘네는 무작위로 제거를 당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애를 50마리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을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답은 1번만, 기억번만 맞아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왜냐면 이 보기 있는 단어들이 다 그럴싸한 말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진화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여성의 생식주기 동안 뇌하수체 호르몬 가와나 난소 호르몬 다와라의 혈중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가나다라 문제 먼저 채워볼까요? 여기 옆에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죠. 가의 경우에는 LH, 황체 형성 호르몬이고요. 나의 경우에는 FSH죠. 여포 자극 호르몬이고요. 난소 호르몬 중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먼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나중에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쌍봉낙타라는 특징이 있죠. 나머지 하나는 프로게스테론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 생식주기에 나오는 이 그래프가 딱 이대로 나오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볼까요? 그래서
고르기 전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이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LH 같은 경우에는 배란 시점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고요. 나의 경우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이 FSH 같은 경우에는 여포 성장 초기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배란시 증가.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보시면 에스트로겐 이렇게 쌍봉낙타로 고르면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 쌍봉낙타라는 게 이 여포기 배란 전에 한번 상승하고 배란 직전에 최고치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배란 후에 황체기에 크게 증가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1번부터 볼까요?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월경 주기에 따른 자궁 속막의 두께 변화는 호르몬다, FSH의 혈중 농도에 의존하냐라고 물어본 거죠. 일단은 이 FSH 경우에는 여포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고 자궁 내막 두께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자궁 내막의 두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호르몬은 어떤 것이냐? 이 난소 호르몬 등이 있는데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 자궁 내막 증식을 유도하고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 얘네가 자궁 내막 유지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다. 2번 배란 전기의 뇌하수체 호르몬 가와 나 LH와 FSH를 말하는 거죠. 혈중 농도가 비교적 낮게 유지되는 이유는 난소 호르몬 다가 에스트로겐이 뇌하수체에 음성 피드백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이 에스트로겐이 낮은 농도로 배란 전기에 분비가 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LH와 FSH의 분비를 억제하는 음성 피드백으로 나오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낮은 농도로 신호가 가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LH와 FSH를 음성 피드백으로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르몬 다의 수치가 최고치에 이른 직후 다는 에스트로겐이죠. 호르몬과 LH와 FSH의 혈중 농도가 급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고농도로, 그러니까 저농도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배란 전에 LH와 FSH를 음성 피드백하지만 이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고농도 배란 직전에 분비가 되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LH와 FSH에 대해서 양성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4번 배란 직후의 난소 호르몬 다와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수치가 증가하는 이유는 난포가 황체로 분해하여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다양하게 분비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배란 직후에 그 여포가 황체가 되죠. 그 다음에 황체는 LH의 자극을 받아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다량으로 분비하죠. 그래서 자궁 내막을 임신에 적절한 환경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5번 경구용 피임약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합성제제냐? 이것도 당연한 사실이죠. 이것도 기억 잘 하셔야 되고요. 경구용 피임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합성제제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에 음성 피드백 작용을 해서 LH와 FSH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죠. 그럼 얘네는 배란 이런 걸 막게 되고 그래서 피임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농도 에스트로겐, 배란 전에 저농도 에스트로겐과 에스트로겐의 음성 피드백 효과와 배란 직전에 고농도 에스트로겐의 양성 피드백 이 효과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도 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호르몬이 무엇인지. 29번 보겠습니다. 신경신호의 전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부분 뉴런에서 세포의 내부는 K 플러스 농도가 세포 막보다 높지만 세포 밖은 나트륨 농도가 세포 안보다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한 것이죠. 나트륨 칼륨 펌프의 경우에는 ATP를 소모해서 능동 수송의 형태로 나트륨을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칼륨을 동시에 안으로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능동 수송이라는 것 자체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ATP를 소모해서. 그래서 세포 바깥의 경우에는 나트륨이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고 세포 안쪽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의 칼륨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보기고요. 2번 활동 전이가 형성될 때 나트륨 통로는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는 데 비하여 칼륨 통로는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활동 전이의 특이적인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 전이의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먼저 휴지막 전이가 유지되고 있다가 이렇게 먼저 탈분극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과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 과분극이 일어나게 되죠. 탈분극 그리고 재분극 과분극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탈분극 현상이 왜 발생하죠? 전압계피성 나트륨 채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트륨 채널 때문에 의해서 투과도가 증가하면서 막전이가 상승하게 되고 막전이가 다시 내려가게 된 이유는 칼륨 채널의 오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서상으로도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이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번 설명도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활동 전이가 축삭을 따라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주된 이유는 칼륨 통로의 불활성화 특성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활동 전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신경세포에서 형성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세포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수용기 전이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액션 포텐셜이 전달될 때 이렇게 전달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전달이 되는 이 중간 지점이 여기에서 나 여기가 아니라 다시 여기로 가고 싶어 라고 할 때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활동전이가 쭉쭉쭉 전달이 될 텐데 여기로는 전달이 되는데 이 지점에서 여기로는 전달이 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황은 이렇게 쭉 전달이 되는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전달이 되는 상황에서 여기 전달이 되는 중간에 여기로만 가고 여기로는 안 가는 이유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다가 자극을 주잖아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그냥 이 지점부터 시작해서 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활동전이가 이렇게 한 방향을 따라서 쭉 이동하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한 방향으로만 나타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응기 때문입니다. 불응기. 그래서 이 불응기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나트륨 채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트륨. 칼륨이 아닙니다. 이 절대적 불응기하고 상대적 불응기라는 것이 있죠. 이 중에서 그 절대적 불응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강한 자극을 주더라도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고 그 상대적 불응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원래 그 역치 이상의 자극보다 조금 더 센 자극을 줄 경우,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경우, 죄송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경우에 실제 그러니까 평소에 발생하는 액션 포텐셜의 세기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지나가는 얘기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3번 보기에서 틀린 점은 K 플러스가 아니라 나트륨에 의한 나트륨 통로가 불활성화되어서 불응기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번은 대놓고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정기적 시냅스에서는 사이 연접, 갭정션을 통해서 시냅스 전 뉴런의 전류가 시냅스 후 뉴런으로 직접 흘러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는 시냅스의 경우에는 화학적 시냅스와 전기적 시냅스로 나눠서 볼 수 있죠. 화학적 시냅스, 전기적 시냅스 이렇게 있는데 화학적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절전신경에서 말단에서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가 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막전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이 바로 화학적 시냅스가 되고요. 정기적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 사이가 갭정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번에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5번도 맞는 설명이죠. 시냅스 전 뉴런의 말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된다. 이 두 가지 전달 방식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마지막 3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생태 관련된 문제죠. 질소순환에 관련된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대기 중 질소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질소가 순환하는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가나다라 빈칸을 채우는 과정이 있네요. 여기서 옆에 질소 순환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질소 순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소 순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과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질소 고정 과정이 있습니다. 대기 중의 질소의 경우에는 매우 안정한 상태이므로 토양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지 못해요. 그래서 대기 중 질소를 암모니아 혹은 암모늄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질소 고정 세균입니다. 질소 고정 세균의 경우에는 리조비움, 뿌리옥박테리아와 자유형으로 자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아조토박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뿌리옥박테리아 박테리아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그 뿌리옥박테리아에 공생하는 그런 세균이고, 그리고 아조토박터 같은 경우에는 자유생활을 하는 질소고정 세균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대기 중에 있는 안정한 질소를 토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세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뿌리옥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질소 고정을 하고요. 이 질소 고정을 한 거를 암모늄 혹은 암모니아 상태로 있는 거를 아질산 이온으로 질산 이온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질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질화작용. 이때 관련한 세균이 바로 질화세균입니다. 질화세균 중에선 이런 식으로 아질산 세균, 아질산을 만드는 아질산 세균과 질산염을 만드는 질산 세균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를 이제 그 식물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토양에 고정이 된 형태의 질소를 식물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식물을 동물이 섭취를 하게 되면서 동물도 질소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식물이나 동물에 들어있는 질소를 분해자, 이 현기성 혹은 호기성의 박테리아가 분해를 하면서 다시 획득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탈질화 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아질산이온, 질산이온으로 질화세균에 의해서 질화작용이 일어난 걸 가지고 다시 질산이온을 질소 기체로 바꿀 수 있는데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탈질화세균입니다. 그러면 다시 대기 중에 N2로 변환이 되어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암모늄화 작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분해자, 아까 말했던 현기성 혹은 호기성 박테리아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에 있는 질소를 분해하여서 얘네를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것이 분해자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이름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소가 어떤 식으로 순환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기 중의 질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얘네는 안정한 형태니까 일단 고정을 시켜야 돼. 그래서 암모늄 이온 혹은 암모니아 형태로 있고 얘네를 다시 질화작용을 통해서 아질산염이나 질산염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탈질세균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토양에 고정된 질소 같은 경우에 식물에 흡수되고 그리고 동물도 식물을 먹고 그리고 분해자가 이렇게 이 식물이나 동물에 있는 질소를 분해하는데 뭘로 분해하냐? 바로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를 한다. 이 과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나다라 바로 채워볼까요? 간은 무엇이죠?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건데 콩과 식물에 공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조비움, 뿌리오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아조토박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모두 질소 고정 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 암모니아를 질산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 경우에는 질산세균, 그러니까 질화세균이 되겠죠. 질화세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N2로 바꾸는 건 탈질화세균이죠.
이렇게 보기를 채우고 기억본부터 보겠습니다. 가. 뿌리옥에 공생하는 질소고정 박테리아. 맞죠? 니은번도 자유생활하는 질소고정 박테리아고요. 다번. 탈질화 세균이 아니죠? 얘네 둘이 바뀌었죠, 이렇게. 다가 질화 세균이고 라가 탈질화 세균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 맞아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편입학 생물학 문제 전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